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대신에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에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공평한 세상에서 억울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도 판검사 대신에 인권 변호사를 선택했고 시민운동가로 또 성남시장으로서 치열하게 우리 사회의 구태 기득권과 싸웠습니다.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지 성남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랑하는 성남시를 만들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재명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공약 이행률 96%의 이재명입니다. 청렴 강직한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서 형제간의 의절도 마다하지 않았던 불의와 싸웠던 이재명에게 맡겨주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재명입니다. 저는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정부 방해를 뚫고 복지 성남을 만들어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의 모두 발언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 특별히 두 분의 학자를 검증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국민대학의 홍성골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그 이재명 시장께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자. 야권 연합 정권은 역사적 책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권 못지않게 지금 야권도 통합보다는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야권 연합 정부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성 여부는 다음 문제고 해야 되느냐가 먼저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혼자 싸우게 된다면 집권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고 또 집권한 후에도 소수 정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들어낸 이 적폐 세력들과 싸워서 청산을 하고 집권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유능한 진보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쉽다면 누가 그걸 과제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권 통합 안 된다면 야권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서 안정적인 집권 세력을 만들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자 먼저 김호기 교수. 예, 야권 연합 정부라고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국민의당, 정의당이 있는데요. 이 각 정당들은 이 자기의 독자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후보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은 어떤 뭐 정책적 그런 뭐 이 연대까지를 포함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결선 투표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결선 투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야권이 하나의 후보로 아마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하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1등 후보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맡게 되니까 다른 진영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다는 합의를 하고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긴 후에는 각자 맡은 역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장께서는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또 국민들 다수가 원한다면 그 문제는 좀 논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시는 범야권 연합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야권이 계속 해왔던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혹은 야권 연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네.
방법론만 조금 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야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은 야권 전체 통합을 원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연대라도 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후보라도 단일화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지요. 어렵긴 하지만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고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특히 후보들 사이에 크게 이 적대감이 없는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뭐 저는 충분히 야권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야권 연대 혹은 이 단일화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는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항상 졌습니다. 사실은 결과가. 그런데 이번에 야권 연대가 어려운 이유는 문재인 이 전 대표가 워낙 강하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야권 연대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에 야권 연대가 그렇게 사실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정책이나 가치 혹은 입장이 서로 다른 이 정치 세력이 그냥 이유불문하고 우리 이기기 위해서 합치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에 예를 들면 87년에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아주 나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야권이 분열했다가 결정적인 패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분열돼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죠. 그래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힘을 합쳐서 이길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힘을 합쳐놔야 다음에 예를 들면 여대 야소 국면을 만들어서 국정 동력을 개혁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지금 단순히 민주당만 이기면 여소 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행정 권한을 이용한 개혁조차도 거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식물 정권 비슷한 그래서 역시 무능한 진보다라고 해서 아마 진보 정권이 다시 생기기가 어렵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야권 연합 정권은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도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탈퇴했는데 우리라고 사드를 파기를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일견 참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미국하고 우리하고 처지가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을 너무 단순화, 쉽게 보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자체만을 놓고 보면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 그걸 좀 넓혀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서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을 잃어버리고 편향적인 널뛰기 외교를 하는 바람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종속 관계로 전환되고 있고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로 중국과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마치 구한말에 겪었던 것과 같은 그야말로 열강들의 각축장 어쩌면 전쟁을 대리로 치르는 대리 전장화될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사드는 사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외교 관계, 국제 관계를 매우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는데 과연 그 합의를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서 권력을 주고 맡긴 겁니다.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미국과 70년 우방이었지만 그런 관계들을 좀 벗어나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필리핀한테 매달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반도 국가, 즉 주변 강대국이 끼어있는 약소 국가라고 하는 입장을 위기 요인으로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기회 요인으로 만들면 미국의 요구를 다른 강대국을 이용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강대국을 이용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사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미국과 이미 합의된 것이니까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협정을 통해서든 뭐 합의를 통해서든 다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또 설득하고
또 국제적 역관계를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처리시켜야 된다. 그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홍성걸 교수 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미국하고 먼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파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면 파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드를 왜 우리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네. 지금 이 시장님 말씀 중에 사드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 체계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드 체계를 도입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이걸 좀 가져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사드 체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거. 근데 시장님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전혀 없는데 자주적 외교 균형 외교만을 위해서 지금 사드를 철폐하자 그러면 한미 동맹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오해인데요. 사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은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드는 미군 기지 방어용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사드 설치 때문에 중국이 북핵 개발 억제를 위한 대북 국제 공조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사드를 매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은 불안감을 느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북핵 개발을 사드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여지를 갖게 해서 핵 개발에 국제 제재가 어렵게 됐습니다. 즉 북한은 안보상 이익을 얻었고 사실 우리는 안보상으로 불이익을 얻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드 말고도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방법은 많죠. 안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확장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드의 전술적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 시장님은. 근데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한미동맹 그 자체예요. 사드를 들어오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북한의 그 위협을 지금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고 또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십니까?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주한미군으로 표현되는 한미동맹은요. 오로지 한반도의 안보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임시 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대로 지금 안 그래도 독일은 18%, 일본은 50%, 우리는 77%의 엄청난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다 2배를 더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주둔군 부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자, 사회자가 좀 나서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두 분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시청자들이 이해를 했으리라 짐작하고요. 자, 김호기 교수 질문해 주시죠. 두 분 토론에서 저는 이재명 시장님의 의견이 훨씬 더 좀 공감이 갑니다. 예, 말씀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수는 안보에 능하고 네.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보 정권 10년과 우리가 보수 정권 9년을 비교하면 이 진보 정권 10년에서 군사적 긴장이 훨씬 더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보수적 유권자와 중도적 유권자까지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 정치 세력들은 좀 다소 좀 역량이 취약한 것 아니냐, 즉 무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의 좀 포괄적인 그런 맥락에서 어떤 안보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이 전 세계에서 봤을 때 군사력 기준으로 11위, 북한은 25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비가 무려 연간 40조 원을 넘고 있는데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방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소위 보수 정권이라는 집단들은 안보를 악용을 했지 안보를 제대로 한 집단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북한에다가 돈 줄 테니까 휴전선에서 총격 도발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집단 아닙니까? 엄청난 방위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대개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안보는 보수가 유능하고 진보는 안보에 무능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군사비 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참여정부 때 훨씬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방 비리 같은 걸 없애고 깨끗하게 군을 관리 유지하고 그야말로 그 스마트 강군으로 선진 강군을 만들어야 진짜로 안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안보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게 무슨 안보에 유능한 말씀 중에 집단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미 관계를 우리가 동맹 관계라고 얘기하고 한중 관계를 흔히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 대북 관계와 한미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로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추구해왔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우호 관계,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또는 뭐 외교적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역사적 연원도 있으니까 존중은 하되 그 존중이 변화돼 가지고 종속 관계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국익은 다 잃어버리고 한반도에서 자주적 균형 외교로 가는 게 흔들리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추가 질문 죄송합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네. 자, 이재명 시장께서는 주한미군 문제 네.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우려와 함께 이제 네. 붕괴감까지 피력을 하시는데 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와 어떤 스탠스를 이 북한 핵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비핵화로 핵 폐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핵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재 압박 일병도의 강경책만으로 가능하냐? 사실 제재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10년 동안에 핵 개발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온건 정책도 동시에 같이 써야지요. 왜 두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걸 융통성 있게 구사하지 않고 오로지 제재 일변도, 강경책 일변도만 하느냐. 우리가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들겨 패는 게 능사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도 좀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안보 문제 계속 말씀 나누고 싶지만 이제 저희가 또 하나만 주어진 좀 명확하게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하시는 중에 이 소위 보수 세력은 네. 안보를 악용만 했지 안보를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네.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셨는데 이 군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방산 비리가 네. 보수 정권에만 있었고 진보 정권에는 없었습니까? 그게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 북한이 제재 일변도로 해서 압박을 했더니 핵실험을 하고 더 했다라고 하는데 네. 최초의 핵실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은 전부 다 진보 정권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은 일단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속화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 정권들이 잘못했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가속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해주시고 저 짧게 좀 답변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이란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구사를 해야지 감정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폐쇄해버린다든지 남북 대화 채널까지 끊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과격한 조치로는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꼭 감정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좀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집중 검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와 검증위원 간의 1대1 토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김호기 교수께서 세상 교체론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재명 시장과 1대1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자, 김호기 교수 시작해 주시죠. 이 시장님, 네. 보수 진보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중에 제가 말을 이렇게 끊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볍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별명이 사이다신데요. 네. 그 별명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이다 마시는 게 무척 좋던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가벼워 보여서 그런 거죠. 네, 네. 이번 대선에서 제시되는 핵심 담론 중 하나가 이제 교체론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정권 교체론, 안희정 지사의 시대 교체론. 그만두셨지만 반기문 총장은 정치 교체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이 시장님을 이제 기득권 교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상 교체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교체론의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요? 껍데기를 바꿔도 알맹이가 바뀌지 않으면 실제 결과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지금 권력 담당자 또는 권력 담당 세력을 바꾼다고 해도 그 뿌리에 해당되는 기득권들을 교체해내지 않으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삶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뀌었다고 해도 이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한 이 격차가 엄청난 이 사회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용을 바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경제 권력, 그중에서도 소위 재벌 가문들의 이 부당한 횡포들을 제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체되는 권력이 그 재벌 권력들과 싸울 수 없거나 또는 싸울 의지가 없거나 그 자체들을 실질적으로 교체할 의지가 없다면 실제로 거의 바뀌는 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재벌 말고 다른 기득권 세력은 어떤 집단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부패 정치 세력들이겠죠. 부패한 정치 세력, 또 부패한 검찰 등을 포함한 행정 권력,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실제로 지배하는 것들은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은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 행정 권력까지도 쥐락펴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건 역시 경제 권력, 그중에서도 재벌 권력일 테고 거기에 기생하는 또는 같이 공존하는 뭐 부패한 정치 권력, 부패한 검찰 권력, 부패한 뭐 행정 권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이 시장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내가 진짜 보수다. 새누리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 시장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분으로 국민들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보수라는 주장에 대해 유권자들은 좀 다소 혼란스러운데요. 보수라고 주장한 까닭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정치 세력들은 사실은 구태 불법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예를 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그 정치 세력들처럼 국가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다시피 하는 그런 집단들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의미의 보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불법 부패 집단들이 보수의 이름을 참칭을 하고 진짜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을 지키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그리고 도덕과 책임을 다하는 집단들이 원래 보수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의미의 진보는 오히려 극좌 이렇게 밀려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상적으로 좀 되돌려야 된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고 비상식과 상식, 불법과 합법, 부정의와 정의가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보수를 참칭한 세력들을 이 정치 현실에서 우리 현장에서 좀 밀어내고 정상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단계가 된다면 교과서적 의미에서 봤을 때, 즉 서구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처럼 법 지키자, 법대로 하자, 상식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보수의 자리일 가능성이 많고 정의당이나 노동당, 녹색당 정도는 돼야 교과서적 의미의 진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진보라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라는 자리를 부패 기득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장님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개혁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이 가짜 보수 세력이든 진짜 보수 세력이든
보수 세력에 대한 통합이 이 시장님께서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수 세력을 통합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웃집하고는 잘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런데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범죄 집단들, 강도들하고는 같이 살면 안 되죠. 그건 청산해내야 진짜 이웃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1과제가 이 소위 적폐 세력들, 불공정과 불평등과 격차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익을 받던 집단들을 청산해내야 비로소 공정한 나라가 시작되고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그야말로 범죄 집단에 속하는 그야말로 부정의한 집단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반쯤 용서할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청산하고 불법은 철저히 쳐내고 부패는 철저히 쳐내고 불공정도 쳐낸 다음에 상대 진영들하고는 통합하고 함께 해야죠. 예, 그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습니다. 가족 이야기에 관한 것이 뭉클했습니다. 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에 관한 그 이야기는 저를 이제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들이 두 네, 그렇습니다. 있죠. 네, 예.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의 주제는 세상 교체입니다. 네. 어떤 세상을 물려주시길 원하는지 간단히 한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지금처럼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가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소수가 있고 거의 다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몫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개인들에게도 희망을 뺐지만 국가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을 잠식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는 세상,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지켜지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가질 수 있는 사회, 그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김옥희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홍성걸 교수님 차례죠. 자, 홍성걸 교수님께서 이재명 시장의 파퓰리즘을 소재로 1대1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님 좀 힘드시죠? 계속 질문 받고 괜찮습니다. 좀 네. 아마 그러실 텐데 가벼운 이 워밍업 질문부터 좀. 네. 시장님 개인 스토리 봤습니다. 뭐 어려운 시절. 저 오리엔트식의 그 중학교 제가 입학할 때 73년도에 처음으로 선물 받아서 아주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노력을 해서 시장이 되고 또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나라라면 꽤 공정하고 살만한 나라 아닐까요? 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지요. 네. 부족해서 지금 네, 하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부족한 것보다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세상에 그 이 보수 세력, 소위 보수로 우리 저 시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참칭하는 세력들이 되게 전부 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해서 이걸 다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그 굉장히 계급 갈등과 적으로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촛불을 들고도 싸웁니다. 네. 기득권자들이 부당한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비정상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들도 그들이 스스로 반성해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가만두면 계속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000만이 넘게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점잖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싸운 것이죠. 항의하고 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싸웠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이었지 일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보통 아마 파퓰리즘 뭐 이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소득제 문제인데 이 재원 동원의 방법으로서 제시하신 게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제가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지금 재원을 마련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세 없이 일단 현재 있는 국가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 저희는 한 43조 원 정도를 내년부터 시작하겠지만 그중에 28조 원 정도는 내년부터 당장 현재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국가 예산이 16조 원에서 18조 원씩 늘어납니다. 거기 좀 더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00조 원 중에서 한 3% 정도면 28조 원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일단 2,800만 명의 국민에게 뭐 아동수당, 또 청년수당, 뭐 학생수당, 또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또 이런 농어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인데 제가 국토보유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가 아마 이제 제가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농민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하여간 지금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내야 됩니까? 네. 예. 이 국토보유세의 취지는 국토보유세로 내는 돈은 딴 용도로 쓰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 중에서 95%는 자기가 아예 내지 않거나 땅이 없으니까요. 또는 내더라도 낸 돈보다는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약 4, 5% 정도의 소수가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재산세, 토지세와 주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이중과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걸 이제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다음에 재산세분은 돌려주고 나머지 차익만 내고 대신에 1인당 30만 원씩을 가구당 3명이면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원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 채무가 지금 한 64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한 4, 50조가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증세 없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어제 나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 또 많은 분들 중에는 개인 소득세 올려야 된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없이 이거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대출로 지금 이제 구매력을 유지해 오다가 지금 이것도 한계에 다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누가 물건을 살 거면 누가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즉 경제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재명의 주장이 아니라 IMF라든지 세계은행 등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 부채는 그냥 약간 우선 국가 부채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은 쪽으로 가야지. 지금 계속 늘어온 거를 특정 임기에 있는 대통령이 줄일 수가 쉽게 있겠습니까? 더 늘리지 않는 것마다 착한 일이죠.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안보 파퓰리즘 쪽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지만 95% 이상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산 불균형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1년에 버는 국민 총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무려 48%를 가져갑니다. 인구의 절반 50%는 겨우 5%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제 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산 또 보유분을 보면 이 중에서 10%가 무려 이 66%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의 절반은 겨우 2%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균형이 심화돼서 이거를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주 미세한 정도에 불과한 국토 보유세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자, 홍성걸 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네. 자, 이 기본소득 문제 그리고 국토 보유세 문제는 공약 검증을 할 때 또 계속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군포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시죠, 뭐. 예, 근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네, 홍성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예산 28조 원을 들여서 연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네, 이번엔 공약 검증 순서입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의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소득 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님, 이 기본소득 그리고 국토보유세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조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철학,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주머니가 얇아져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할 데가 없습니다. 물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공황 때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대기업 등이 마음대로 재벌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는 건 경제가 아니라 기업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몫을 늘리는 것. 그래서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는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증세를 해서 이걸로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구매력을 늘려서 경기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죠. 이게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정책이 필요한 때가 됐는데 네. 특히 최근에 소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생산성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도 부분적으로 아주 초보적으로 좀 도입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 아이디어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문제는 실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총 예산 43조 원. 그 중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본소득에만 지금 28조 원이 네. 우선 돈이 마련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28조 원을 정부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예산 구조 조정 이거 말처럼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성남시 시정을 맡게 됐을 때 무려 6,500억 원의 비공식 부채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예산은 1조 6천억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제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1년에 1,200억씩 빚을 갚고 모라토리움이라는 걸 졸업했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보다도 융통성이 더 적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매년 1,200억 정도씩 갚던 빚 청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의 방해를 뚫고 성남시 자체의 복지 정책을 추진해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정부는 훨씬 더 쉽습니다. 매년 정부 예산 순증분이 16조에서 18조 원 정도씩 됩니다. 그거 신규 사업, 뭐 예를 들면 창조 산업 예산이라든지 무슨 4대강 예산 이런 데 쓰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순증 예산에다가 기존 올해 400조 예산 중에서 3% 정도만 조정하면 충분히 마련하는 예산이죠. 12조 원 더하기 순증분을 하면 28조 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4대강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창조 경제 사업도 줄이면 된다. 자, 그 창조 경제 사업이나 4대강 사업에도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4대강 사업을 없앨 경우에 네. 그 4대강 사업에 투입됐던 근로자들 그러면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할 때 소위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토목공사 이런 데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뭐 SOC 투자를 했을 때의 소위 BC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1을 넘기가 어렵고 일자리 만들어지는 것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투자했을 때 그 경제 유발 효과가 훨씬 더 크고 특히 교육 투자나 이런 것들로 그게 유입될 때는 몇 배의 투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을 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삼성전자에 R&D 그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몇 조씩 지원하는 것은 투자라고 말하고 우리 서민들 수없이 많은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복지 지출을 하면 그건 낭비라고 공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제 유발 효과나 일자리 만들어지는 효과를 따지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자,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네, 기본소득제는 그 제4차 산업혁명이 네. 가져올 일자리 감소를 고려할 때 저는 뭐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였죠.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규정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77%가 반대했습니다. 그 까닭은 스위스의 경우에서는 재정 조달이 문제와 세도할 이민자의 우려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과연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이 전문적인 연구자들에 따른다고 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가 과감하게 뭐 이게 추진한다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이 시장께서는 어떻게 설득하실지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 스위스 말씀하셨는데 스위스는 1년에 3,6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특정 계층에게 좀 어려운 29세 이하 청년과 학생, 아동, 영아, 그다음 65세 이상의 노인, 그다음에 전국의 장애인, 전국의 농어 축산민들 여기에만 연간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만 원 받고 일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우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하는 의욕을 줄일 거라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일하는 의욕을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지금의 복지 정책은 일정한 소득 이하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해서 돈을 벌으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수입과 관계없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임금이 적은 일자리라도 자기의 예를 들면 자아 실현에 도움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포퓰리즘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정부가 국민이 내는 예산, 세금을 가지고 국방, 외교, 안보, 그다음에 내부 질서 유지와 같은 필요한 영역에 최소한으로 먼저 쓰고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국민들의 삶, 즉 국민,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복지 지출을 늘려라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헌법 34조에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를 제가 충실하게 이행한 거니까 충분히 답변이 이거를 되신, 이게 마치 자. 이 불효자들이 효자 보고 너 왜 부모한테 잘하느냐, 너 잘 보이려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자, 홍성걸 교수님. 저 시장님, 네. 이 기본소득제가 사실은 그 진보 좌파의 정책 의제가 아니고 우파의 정책 의제라는 거 아시죠? 물론이죠. 보수파의. 네, 예. 네. 이 사실은 선진국에서 복지제도가 많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현금을 나눠줌으로써 나머지를 전부 통폐합해가지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세를 고민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2,800만 원에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네. 자, 이걸 했을 때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혹은 우리 저 사회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따스한 온기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송파 세모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25만 원씩 받게 되죠. 3명이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적은 돈이 예, 아니죠. 예. 두 번째로는 연 300만 원이요? 3명이니까. 예, 그러죠. 세 명이니까. 1인당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예, 그렇죠. 적은 돈이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니고요. 그러나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죠. 두 번째는 이거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 성남 지역 화폐로 지급했더니 성남의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우 200억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8조 원이면 예를 들면 부산을 예를 들면 약 3조 원 정도가 부산 지역 경제에 매년 쓰여지게 됩니다. 3조 원이 지역 경제에 직접 투자될 경우에 얼마나 큰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나눠주는 거다, 별로 효과 없을 거다 얘기할 건 아니죠. 그다음 송파 세모녀 얘기하셨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한 예를 들면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죠. 지원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처음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큰 도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의 의제로 던지고 또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 걷었더니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나한테 돌려주는구나. 세금 내는 재미가 있구나라고 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이걸 통해서 소위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 있죠. 근데 아무 시도도 안 하고 맨날 어려운 사람 지원하자라고 말만 하면 어려운 사람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원 못 받는 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소위 복지의 역설이라고 하죠.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금 이제 지급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100만 원씩은 2,800만 명. 그렇지, 2,800 30만 명이죠. 원씩은 전원에게. 네, 전원에게. 2차적으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네.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과 30만 원의 국토보유세 해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특수한 겁니다. 사례인데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100만 원씩 주는 24세 청년들을 전원 주지 말고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을 골라내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골라내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1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다 전원을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 다 관리해야 되고 계속 그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관리해야 되는 인력과 장비와 시스템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저항을 줄이고 내가 내는 만큼 다 돌려주는구나 하면 조세 저항이 엄청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선별적 복지의 이름으로 계속 복지 정책을 확대해와도 송파 세모녀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청소년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송파 해결이 안 되지 세모녀 않습니까? 살해 사건이 어떤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행정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십니까? 복지 수준이 너무 낮고 전체적으로 이런 GNP 대비 10%에 겨우 불과해서 제가 볼 땐 너무 지금 적고요. 기본소득제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그래서 부작용도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 정책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건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을 그걸 없애서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순증하는 국가 예산. 그러면 기존 복지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이 제도를 그렇습니다.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시행하면서 좀 장기적 과제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조정해 나가야죠.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 400조 예산 중에 130조가 복지노동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60조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더 이제 얹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 예산에 거의 50% 가까이가 이제 복지 예산이 갈 텐데, 복지 노동 예산이 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그대로 두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제가 28조 원 정도를 복지 지출로 추가하게 되면 대개 한 40% 좀 넘게 될 것 같은데 OECD 평균 복지 지출이 국가 예산 대비 50%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OECD 국가들이요, 평균 자기네 예산의 약 한 30% 가까이를 갖다가 국방 예산에 쓰고 있습니까? 또 OECD 국가들이 우리 교수님은 자꾸 숫자를 과장하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30% 쓰지 않고 10% 쓰고 있어요. 국가 예산에. 국가 예산에. 예. 그러게 그건 적절하지 아니, 근데 않네요. 그 OECD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보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3% 정도는 쓰니까요. 네, 그 그 7% 때문에 50%와 또 교육 예산은 어떻습니까?
교육에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은 잠깐 이게 뭐냐면 다른 항목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지 예산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그동안에 써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정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세금을 낼 사람들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저는 계속 걱정스러운 것이 아마 시장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5년 후에 이미 국민들한테 전부 권리로 받아들여졌어요. 거의 40%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시간이 가면 더 많아지겠죠. 이 복지 예산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 저하인데 네.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보육, 교육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 교육을 개인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되고 제가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0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특히 교육, 보육 이런 비용들을 늘려줘야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서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동수당 아니면 보육수당 또 학생수당, 청년수당 이런 걸 주면 그래도 29살까지 그래도 한 3천만 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 지원을 받아야 개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애를 낳을 거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야 지금 교수님이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이 주로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쪽보다는 대기업, 노동자를 탄압해서 노동자들 임금 수준을 계속 떨어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국가가 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국가가 노동자를 탄압해서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 김호기 교수께서 잠시 잠깐만 끼어들자면요. 이게 제4차 산업혁명과 어떤 이 전체적인 그런 노동시장 변동을 보면 사실 저는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런 이제 이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의제화된 셈인데요. 사실 이재명 시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연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는 겁니다. 시작하자는 그런 어떤 출발점으로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패널들끼리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복지 수준이 OECD 이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28조 논쟁을 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끌어올릴 수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다음 기회에 이재명 시장님 모시고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재명 시장의 마무리 발언, 마무리 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1분입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건가요? 예, 1분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소신을 몇 가지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은 거대 기득권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득권자들은 재벌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거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던 그야말로 과거가 청산되고 공정한 나라는 지금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정말로 좋은 청렴하고 강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비로소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기득권자,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평생을 공정사회를 위해서 거대 기득권과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겁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MBC 특집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 오늘은 이재명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